시장의 소음,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부산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만치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리움과 믿을 수 없는 기쁨을 전부 담아 떨리는 입술새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 민호 맞지?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13년 만에 되찾은 행복에 취해 나는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원합니다. 역시 어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보냐,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애틋한 마음에 나는 달아빠진 그의 바짓단을 무심코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3년 만에 아들을 어루만지던 내 애틋한 손길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내 아들 민호의 13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13년을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슬픔이란 참으로 지독한 것이어서 이날이 되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먼저 욱신거리며 아들의 부재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이가 남긴 상가 2채로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나를 건물주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며 번듯한 건물이 다 무슨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텅 빈 아들의 방에 들어가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29, 가장 꽃다운 나이에 멈춰버린 내 아들의 시간. 그날도 오늘처럼 싸늘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엄마, 잠깐 뒷산에만 다녀올게요. 그게 내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놈의 등산이 뭐라고, 나는 왜 아침밥이나 든든히 먹여보내지 못했을까? 그 후에는 13년짜리 쇠사슬이 되어 내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아들이 좋아하던 소고기 묵국이며 삼색나물을 볶았습니다. 솜씨 좋은 식당 참모도 내 손맛은 못 따라온다던 칭찬이 자자했지만 내 음식 솜씨는 오직 아들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빛이 났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면 나는 며칠 밤낮 부엌대기로 살아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내 손맛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 아들의 밥그릇을 놓고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밥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 지금은 저 김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고 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이 어미처럼 배고프고 서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린 뒤 나는 홀린 사람처럼 부엌에 서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쑥을 데쳐 곱게 찌어 넣고 익반죽을 한 보리개 떠.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어린 민호의 손을 잡고 만들어주시던 떡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민호의 고사리 같은 손이 얽혀 빚어내던 그 떡은 우리 세 사람만의 비밀이자 가장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민호는 유독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보리개떡을 좋아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내가 그 맛을 흉내내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건 할머니도 모르겠다. 할머니 것보다 더 맛있어. 그렇게 말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내 아들. 오늘따라 그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 나는 하염없이 떡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어줄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완성된 떡을 보자기에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그 아이가 사라졌던 산 입구에라도 가져다 놓을 참이었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듯 활기가 넘쳤지만 내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용을 쓰며 걷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강렬하고도 애틋한 시선. 고개를 돌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름한 생선 가게 좌판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때에 절어 시커멓게 변한 옷,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한 얼굴.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그 남자의 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 등대처럼 선명하게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르고 내 눈치를 살피던 내 아들의 눈빛. 20살이 넘어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쑥스러워하던 내 아들의 눈빛.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아들 기일이라고 내가 잠시 미친 게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나는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내 심장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얼굴은 13년의 풍파에 모질게 핥히어져 있었지만 눈 밑에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분명 내 아들 민호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닮은 사람을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를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닐까? 머릿속이 하얗게 엉켜버린 그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쑥 향 진한 보리개떡, 그 맛이 너무 생각났어요.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과 경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보리개떡? 그것은 나와 민호,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암호였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떡보자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와락 그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민호 맞니? 정말 내 아들 민호 맞아? 남자는, 아니 내 아들은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았다고, 그러다 시장에서 나를 본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아들은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나는 아들의 더러운 옷자락을 붙들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지금 내 옆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아들을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민호야, 어서 들어가 씻어라.
엄마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새 옷 꺼내 놓을게.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속옷과 지금은 세상에 없는 남편의 옷가지 중 가장 편안해 보이는 것을 꺼내 욕실 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저 물줄기가 지난 13년의 묵은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세상 속에서 겪었을 모든 서름과 아픔까지 모조리 씻어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큼직한 옷이 헐렁하게 남을 만큼 앙상해진 몸, 푹 꺼진 두 볼, 깨끗해진 얼굴 위로 13년의 고된 세월이 남긴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굶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나는 차마 아들의 몰골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를 밥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을 밥상 앞에 앉히고 나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나는 아들이 먹는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다 아침에 만들었던 보리개떡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들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이 맛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3년의 텅 비었던 내 우주가 다시 별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바로 옆방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은은하게 통과해 제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지독한 슬픔이나 악몽 때문이 아니라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뒤척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내 아들이 저 방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텅 비었던 집 안 구석구석에 다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제게 아침 식사 준비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마저 경쾌한 노랫가락처럼 들렸습니다. 쌀뜨물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소한 들기름에 두부를 노릇하게 부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달걀말이에는 당근과 파를 곱게 다져 넣어 색까지 맞췄습니다. 신이 난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명란젓까지 꺼내 참기름과 깨소금에 조물조물 묻혀냈습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침 먹어라.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을 한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침부터 무슨 잔치상 같아요. 잔치가 별거냐?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매일매일이 잔치지. 어서 앉아라. 시장할 텐데. 저는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퍼 담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뜨는 아들의 모습을. 제 심장이 아주 잠깐 티나지 않게 덜컹했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지독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적 남들처럼 오른손을 쓰게 하려고 시아버지께서 그리 호통을 치셔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젓가락질은 물론 글씨를 쓸 때도 공을 던질 때도 반드시 왼손을 썼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길 위에서 살다 보면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가릴 새가 있었을까? 험한 사람들 틈에서 밥 한 술이라도 더 빨리 뜨려면 억지로라도 고쳤을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의 빈 국그릇에 뜨거운 된장찌개를 듬뿍 퍼주었습니다. 그래,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제가 지금 무슨 허튼 생각을 하는가. 어머니, 찌개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흙이 되어 누워있는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의 산소로 향하는 길, 저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13년 전 아들이 실종됐을 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많은 과부라고 애를 오냐오냐 키우더니 꼴 좋다. 산에 놀러 간 게 아니라 빚지고 야반도주한 거라더라.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며 저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아들의 팔짱을 꼭 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움, 동정,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들. 채소가게 주인은 저를 아는 체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사람이 정말 민호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우리 민호야. 기억을 잃고 고생하다 이제야 집을 찾았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그래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게는 이제 방패가 되어줄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산소 앞에 선 아들은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 민호가 돌아왔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왔나 봐. 이제 내가 당신 목까지 우리 민호 잘 데리고 살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저는 봉분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않다면서도 공사판을 전전하고 굳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술 마신 다음 날이면 늘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나 웃음이 났습니다. 민호야, 너 옛날에 이거 먹을 때마다 뜨거워서 얼마나 쩔쩔맸는지 아니? 하도 호호 불어대서 찌개가 다 식을 지경이었잖아. 제 아들 민호는 유독 뜨거운 것을 못 먹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이나 찌개는 물론이고 갓 나온 군고구마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질 급한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사내 자식이 계집애처럼 그까짓 걸 못 먹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뚝배기에서 막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시뻘건 순두부를 크게 한술 떠서 그대로 입안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그저 우물우물 씹어 삼켰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동그래져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내가 잠깐 손에 힘이 빠졌나 보다. 저는 황급히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싱크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새 숟가락을 가져와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차게 방망이 질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길거리에서 살다 보면 뜨거운 밥, 차가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겠지. 허겁지겁 먹다 보니 체질이 바뀐 걸 수도 있어. 그래, 굶주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야.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잡이, 그리고 뜨거운 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입. 사소하지만 그 두 가지는 결코 제 아들 민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일어나 아들의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부질없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인가.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유치원 재롱잔치 때 왼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던 아들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왼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서 아들은 왼손으로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못난 생각을 하는구나.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해야 할 판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게 뭐가 대수라고. 다 세월 탓이지. 험한 세월이 내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지. 그럼 당연하고 말고. 저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차갑고 딱딱한 돌멩이 하나가 더 이상 녹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박혀버린 차가운 돌멩이는 밤사이 더욱 크고 무거워져 제 숨통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늙어서 헛생각을 하는 게야.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굳이 더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 의심을 떨쳐내기 위한 저 혼자만의 사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세상에. 이 옷 좀 봐라. 이게 다 뭐냐? 어서 들어가서 옷부터 좀 사입자. 우리 아들, 이제부터는 이 어미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만 입힐 거다. 저는 억지로 아들을 끌고 값비싼 신사복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색해하며 자꾸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전 그냥 있던 옷 입어도 되는데 이런 비싼 옷은 저한테 안 어울려요. 무슨 소리냐? 옷이 날개라는 말도 몰라?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이리 와봐. 엄마가 골라주는 걸로 한번 입어봐라. 저는 제 아들 민호의 취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화려한 것보다는 점잖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푸른색 계열의 셔츠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점원에게 푸른색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고른 옷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색깔 말고요. 혹시 저기 저런 건 없을까요? 아들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검은색 바탕에 번쩍이는 용무늬가 그려진 제가 평생 한번 사입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요란한 티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더니 취향이 확 바뀌었네. 그래, 그것도 한번 입어보자. 우리 아들이 입으면 뭔들 안 어울리겠냐. 저는 아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저런 옷은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다리가 자꾸 쑤시네요. 어이구, 그걸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했어야지. 어서 들어가자. 들어가서 엄마가 좀 보자. 저는 아들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저 앙상한 다리로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 다녔을까. 그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모든 의심들이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부끄러운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이리 내봐라. 엄마 손이 약손인 거 알지? 어릴 때 내가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쓸어주기만 해도 낫는다고 했잖아. 저는 웃으며 아들의 다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종아리 근육,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피부,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조금이라도 더 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시원합니다. 역시 어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오냐,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저는 아들의 엄살 섞인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져 달아빠진 그의 바짓단을 무심코 걷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여윈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주고 싶은 그저 애틋한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제 손이, 제 숨이, 제 세상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제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은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종아리를 칭칭 감고 올라가며 금방이라도 독을 뿜을 듯 혀를 날름거리는 검은 뱀. 그것은 살갗 위에 그려진 끔찍하고도 선명한 문신이었습니다. 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귓가에 날카로운 이명만이 울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얼음 같은 한기가 심장을 파고들어 온몸이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살 배기 어린 민호가 부엌에서 장난을 치다 뜨거운 주전자를 다리에 엎질렀던 그날, 자지러지게 울던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제 젊은 날의 모습,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의 왼쪽 종아리에 선명하게 남았던 5숟가락 크기의 하얀 화상 흉터. 엄마, 나 이 흉터 때문에 여름에도 긴 바지만 입어야 돼. 창피해. 사춘기 시절 민호는 그렇게 투덜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들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말해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민호가 씩씩하게 이겨낸 상처의 증표인데.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야, 훈장. 그 훈장. 제가 밤마다 약을 발라주고 행여 덧날까봐 제 살처럼 보듬었던 그 하얀 상처. 내 아들의 다리에는 분명 그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사악하게 번들거리는 뱀의 비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손길이 멈춘 것을 느낀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몸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움직여 아들의 바짓단을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시퍼런 뱀의 형상을 다시 어둠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더 이상 따뜻한 약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라곤 조금도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다 됐다. 오늘은 이만하고 푹 쉬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이 똑똑히 보았고 제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 뜨거운 것을 겁내지 않는 입, 그리고 뱀 문신. 지난 며칠간의 모든 위화감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 끔찍한 뱀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 믿고 집으로 들인 저 남자는 제 아들,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쿵 하고 낡은 문고리가 맞물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공기 대신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제 폐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뱀. 그 시퍼런 뱀의 형상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제 아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던 그 끔찍한 형상, 그리고 그 아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하얀 화상 흉터, 제 아들의 훈장.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늙은이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본 게지. 그림자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 저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뱀의 형상은 더욱 선명해졌고 지난 며칠간의 모든 기억들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던 모습, 펄펄 끓는 찌개를 눈 하나 깜빡 않고 삼키던 입, 제 아들은 결코 하지 않았을 요란한 용무늬 티셔츠를 고르던 어색한 손짓, 그 모든 다름들이 그 뱀 문신이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하나로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똑똑.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심장을 녹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지옥의 사자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지옥의 이쪽 편에, 저놈은 저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명이라도 지르면 저놈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할까?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오늘 좀 무리했는지 피곤해서 그런다. 너 먼저 쉬고 있거라. 제 목소리가 양잿물이라도 마신 사람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불편하시면 바로 부르시고요.
다행히 그놈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맹수가 숨죽이고 있는 동굴 속처럼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제 손으로 이 끔찍한 의심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 옆방에서 그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맨발로 살금살금 거실을 가로지르는데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민호의 베넷 저고리부터 첫 돌 사진, 유치원 그림까지 제 아들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너덜너덜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길 때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았던 며칠 전의 기쁨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피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돌잡이 때 왼손으로 붓을 잡고 환하게 웃던 아기 민호가 있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운동회 때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있던 개구쟁이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어깨에 기대 왼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엄마 사랑해요라고 썼던 카드를 들고 있던 10살배기 민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살 여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민호가 반바지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 종아리에는 마치 하얀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 흉터였어. 저는 사진 속 흉터를 손톱 끝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진짜 흉터가 만져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앨범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모든 것을 훔친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놈은 누구인가? 대체 어떻게 우리만 아는 보리개떡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놈의 가방.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놈은 잠을 잘 때조차 그 낡아빠진 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마치 제 목숨처럼 소중하게. 저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슬픔이 가시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섬뜩한 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낼까봐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잠들어 있는 그놈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이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가방은 역시나 그놈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유령처럼 손을 뻗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방의 낡은 지퍼를 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그놈의 삶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아빠진 속옷 몇 장, 다 쓴 치약,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신문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13년 전 제 아들 민호의 실종 소식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등산 나섰던 20대 청년, 일주일째 실종 어머니 오열. 기사에는 제 아들의 사진과 함께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만들던 보리개떡을 좋아했는데 그 떡이라도 실컷 먹여보냈으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활자가 되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은 기적처럼 제 추억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절절한 슬픔이 담긴 이 기사를 읽고 제 아들 행세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외운 것이었습니다. 제 슬픔을, 제 그리움을 미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려 신문 조각을 놓치려는 순간 그 밑에 있던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처럼 보이는 딱딱한 서류였습니다. 보호관찰 통지서. 거기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 생년월일도 주소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죄명란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기.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기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정가자 사기꾼이 설계한 잔인하고도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마저, 제 모정마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오히려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잠들어 있는 그놈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평온하게 잠든 그 짐승의 얼굴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디찬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혀? 내 놈이 감히 이 어미의 가슴에 2번이나 대못을 박아? 좋다. 내가 시작한 이 잔인한 연극, 끝은 내가 맺어주마. 내가 탐내는 이 모든 것을 내 놈의 지옥으로 가는 뱃사크로 만들어주마. 반드시 내 손으로. 다음 날 아침 해는 어제와 똑같이 떠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제 영혼을 짓누르던 슬픔의 죄는 모두 털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강철 심장만이 남아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연약해 보이는 늙은이의 얼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 얼굴이야. 이 얼굴이 이제부터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 손놀림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푹 우려낸 멸치 육수로 북엇국을 끓이고 그놈이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도톰하게 부쳤습니다. 만약 제 손에 독약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북엇국에 그것을 탔을까요? 아니요. 그런 편안한 죽음은 제 아들의 이름과 제 모정을 짓밟은 저 짐승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치였습니다. 저는 저놈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내놓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아침 먹어라.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떠한 의심이나 불안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목소리. 제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그놈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안 차려주셔도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기는. 어서 앉아. 어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특별히 뼈에 좋다는 북어로 국 끓였다. 저는 그놈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퍼주고는 맞은편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놈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쥐든 뜨거운 국을 겁없이 마시든 이제 더 이상 제 심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앉아 있는 저 파렴치한 사기꾼의 모든 행동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놈의 죄를 증명할 증거로 쓰기 위해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놈을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운을 띄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내가 벌써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미 품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놈은 제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옆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증스러운 놈. 저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사내 자식은 제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장가도 가고 내 새끼도 낳고 그러지 않겠냐. 내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지 않니? 시장에 있는 그 상가 2채 말이다. 상가 2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놈의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놈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 번뜩이는 탐욕의 불꽃을.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뱀의 문신만큼이나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놈은 이내 그 불꽃을 감추고 황송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건강하게 옆에 계셔주시면 됩니다. 가증스러운 위선. 저는 그놈의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 어미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내가 너한테 그깟 재산 주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그게 다 내 아버지 재산이고 원래 내 몫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인데 번듯한 내 명의로 된 재산 하나쯤은 있어야 어디 가서든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지 않겠니? 제 말에 그놈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그 등의 감촉이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은혜는 무슨, 다 내 복이지. 그러니 조만간 날 잡아서 명예 이전부터 하자꾸나. 도장도 새로 파야겠네. 인감도장 말이다. 그래, 내 놈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내 놈이 지옥행 계약서에 직접 찍어야 할 그 도장 말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뇌까리며 제 어깨에 기댄 그 짐승의 머리를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끼리만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지. 내가 돌아온 것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친척들이랑 가까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한번 열자. 우리 아들이 13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고 내가 온 세상에 자랑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잔치라는 말에 그놈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승리자의 교만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으시다면요. 저는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여동생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거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기쁨의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행복에 겨운 늙은 어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다. 언니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민호가. 제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지 않은 반대편 손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덫은 놓아졌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새벽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간장 조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기쁨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해 피워 올리는 짙고 서늘한 향내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물에 세수라도 한 듯 맑고 차가웠습니다. 갈비는 최고의 한우 암소로 준비했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는 하나하나 손으로 곱게 채 썰었습니다. 저는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고 해물파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상이 아니다. 이것은 제 아들의 이름을 도용한 저주받을 놈에게 차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만찬이다. 어머니,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사람 시켜서 하면 될 것을. 그놈 강재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느새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오만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 잔치상인데 내 손으로 직접 차려야지. 그나저나 민호, 너는 이따 손님들 오시면 인사 잘 드리고 내가 이제 이 집의 기둥이라고 똑똑히 알려드려야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놈은 제 말을 듣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제 여동생 순잔의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언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우리 민호가 맞아? 아이고 조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놈은 언제 준비했는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놈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근데 민호가 옛날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았네.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우리 민호, 원래 왼손잡이 아니었어?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13년이야. 죽다 살아난 사람인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지, 안 그러냐? 제 말에 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상가 건물에 새 들어있는 가게 주인들까지 제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불렀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놈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할 공개 재판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재판의 증인이자 배심원들이었습니다.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선 그놈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배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고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13년간의 세월을 거짓으로 꾸며낸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배를 타다가 그만 폭풍을 만나서 기억을 잃고 어느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국 어선에 구조되어서 말도 못하게 고생했지요. 사람들은 그놈의 거짓말에 감탄하고 혀를 내두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더 높이 올라가거라. 더 즐기거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지금 오르는 그 무대가 실은 내 놈의 단두대인 줄도 모르고.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놈은 완전히 자신에게 취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남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는 사람들에게 제 재산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시겠답니다. 시장에 있는 그 상가 건물들, 이제 제가 잘 관리해야지요. 오래돼서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싹 다 뜯어 고쳐서 월세도 좀 올리고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이 집도 너무 낡았어요. 조만간 사람 불러서 싹 다 리모델링 해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편히 모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억지로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놈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제 눈에, 제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목소리, 저 탐욕스러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잔치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거실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서 그놈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맑은 소리가 나는 크리스털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손에 들었습니다. 제 움직임에 시끄럽던 집안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가장 아껴두었던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 눈동자 속에서 들끓고 있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앞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놈 강재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사기꾼에게 제 아들의 이름으로, 이 어미의 이름으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맑은 술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거실의 환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시끄럽던 집안은 어느새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100여 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제 평생 가장 우아하고도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의아함이 뒤섞인 얼굴들. 제 여동생 순자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앞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놈 강재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놈은 제가 건배사라도 할 줄 아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호야. 13년 만에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어미 곁으로 돌아와 주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너를 위한 자리다. 자, 다 같이 제 아들 민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여기저기서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잔을 높이 들었고 그놈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잔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잔을 부딪히지 않고 그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제 목소리에 시끄럽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그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놈 역시 제 차가운 목소리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분노와 경멸,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한 절절한 슬픔을 담아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내 왼쪽 다리에 있던 그 흉한 화상 흉터는 언제 이렇게 멋진 뱀 문신으로 바뀌었니? 정적?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오직 한 사람, 그놈의 얼굴만이 하얗게 아주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승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사냥꾼의 덫에 목이 걸린 짐승의 공포 어린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놈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움직여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신이라니요. 무슨 말이냐니. 내가 며칠 전 내 다리를 주무르다 똑똑히 보았는데 내 종아리를 칭칭 감고 있던 그 시퍼런 뱀 말이다. 내 아들 민호의 다리에는 8살 때 되어서 생긴 하얀 흉터가 훈장처럼 있었지. 그런 징그러운 뱀 따위가 있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놈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놈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잠시 헛것을 보신 겁니다. 노망이 나신 거라고요. 노망이라는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놈의 발악이 가소롭다는 듯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 좋다. 그럼 이것도 내가 노망이 들어서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겠지. 저는 천천히 거실 한쪽에 놓아두었던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 아들 민호가 20살 때 친구들과 바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 제 아들의 왼쪽 종아리를 보십시오. 여기에 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아들의 흉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앨범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민호의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신 제 동생도 기억하겠지만 제 아들 민호는 지독한 왼손잡이였습니다. 글씨를 쓸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왼손을 썼지요. 저는 앨범과 함께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제게 써주었던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카드를 보십시오. 왼손으로 쓴 티가 역력한 제 아들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지난 며칠간 제 집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자, 강재호 씨. 당신도 왼손잡이였는데 13년 동안 고생하며 오른손잡이로 바뀐 것입니까? 강재호라는 제 말에 그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내 놈이 목숨처럼 끼고 자던 그 낡은 가방 안에 친절하게 다 들어있더구나. 저는 제 등 뒤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증거, 그놈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신문기사와 보호관찰 통지서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기 13년 전 제 아들의 실종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인터뷰했던 보리개떡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지요. 저 남자는 제 아들의 추억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제 아들 행세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외운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 남자의 진짜 신분입니다. 이름 강재호, 죄명 사기. 이런 정가자 놈이 감히 죽은 내 아들의 이름을 팔아 이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 아닙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놈 강재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발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아닐 거야 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어젯밤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성큼성큼 강재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강재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강재호는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이 할망구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독한 년.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제 여동생 순자가 달려들어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내가 감히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사람이야. 경찰들은 발악하는 강재호를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사모님, 저희가 사람 볼 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강재호가 끌려나간 현관문 쪽을 한참이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거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엎질러진 술과 음식물, 발자국으로 더러워진 바닥, 그리고 미처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겨진 술잔들. 조금 전까지 시끄럽던 함성과 박수,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공허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제 여동생 순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제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집 좀 치우고 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너도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애들도 놀랐을 텐데. 그래도 언니 혼자 괜찮겠어?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야말로 정말 괜찮아졌으니 어서 가보거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동생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 거대한 집에 오롯이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폐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지나간 자리에 밀물처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적이라 믿었던 며칠, 지옥 같았던 또 며칠,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룻밤의 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묵히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강재호가 마시던 술잔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역겨움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잔을 씻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놈의 더러운 입술이 닿았던 그 어떤 것도 제 집안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잔치 음식들은 이제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은 봉지에 담으며 제 헛된 기쁨과 어리석었던 믿음도 함께 담아버렸습니다. 청소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낀 13년의 묵은 때와 지난 며칠간 들러붙었던 더러운 오물까지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집안은 다시 이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갈하고 단단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집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제 아들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이 방의 창문을 한 번도 활짝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바람에 흩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신선한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13년간 갇혀있던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제사상이 아닌 아들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아침에 쓰고 남은 쌀로 새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마지막 보리개떡을 꺼내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화려한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오직 저와 제 아들만이 아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보리개떡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밥그릇과 떡 접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놓인 아들의 빛바랜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내 아들. 민호야.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가 잠시나마 헛된 꿈을 꾸느라 다른 놈에게 내 이름을 내어주었구나. 내 얼굴을 하고 내 흉내를 내는 그 짐승 앞에서 잠시나마 행복해했던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엄마가 내 이름은 꼭 지켜주고 싶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내 행세를 하며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꼴은 눈을 감아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 엄마가 그래서 독해져야만 했다.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이 어미가 지켜줘야만 했다. 저는 손을 뻗어 따뜻한 밥그릇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아들. 나쁜 놈은 벌을 받았고 내 이름은 다시 깨끗해졌어. 그러니 너도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이 어미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너를 기다리는 내 아버지 곁으로, 내 할머니 곁으로 편안하게 가거라. 엄마는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것은 제 아들에게 건네는 13년 만에 진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제사상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상가 건물을 처분하는 대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민호 장학회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제 아들처럼 산을 좋아하고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13년 전 제 아들을 삼켜버렸던 그 산. 예전에는 그저 원망스럽고 두렵기만 했던 그곳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산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과 맑은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 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그 풍경을 천천히 제 눈에 담았습니다. 어쩌면 그 끔찍했던 며칠은 제 아들이 제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3년의 슬픔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이 못난 어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아프고도 혹독한 처방전. 제 가슴에 박혔던 13년짜리 쇠사슬은 그날 밤 제가 그놈의 가방을 열었던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빈 방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따스하고 그리운 추억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기억은 그 어떤 교활한 거짓으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남은 생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 민호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더 발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오늘 이야기는 오랜 그리움이 어떻게 한순간의 거짓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한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애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제호처럼 돌이킬 수 없는 탐욕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억울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용기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마주하지 못한 진실이나 세상에 외치지 못한 억울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내일을 살아갈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